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스콧 피츠제럴드. 가치 있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는 건 없단다. 넌 변할 수 있고 혹은 같은 곳에 머물 수도 있지. 규칙은 없는 거니까. 최고로 잘할 수도 있고 최고로 못할 수도 있지. 난 내가 최고로 잘하길 빈단다. 그리고 너를 자극시키는 뭔가를 발견해내기를 바란단다.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껴보길 바란단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바란단다.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단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갖기를 바란단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는 사랑을 많이 첨가했지만요. 그 시간에 대한 메시지는 같을 거예요. 영화 전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 이런 대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요. 어제와 미래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이 아닐까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박상우 작가의 인형의 마을입니다. 박상우 작가는 1988년 문예의 중앙 신인상에 중편소설 쓰러지지 않는 빛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1999년 내 마음의 옥탑방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표작으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또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 독산동 천사의 시, 사랑보다 낯선, 인형의 마을, 그리고 또 장편소설 호텔 캘리포니아, 청춘의 동쪽, 가시면류관 추상, 칼, 지붕, 또 산문집으로 내 영혼은 길 위에 있다, 작가 수첩, 반짝이는 것은 모두 혼자다 등이 있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박상우 작가의 인형의 마을입니다. 인형의 마을, 박상우. 장맛비가 내리던 7월 중순경의 어느 날 밤, 나는 자정 무렵까지 티벳 사자의 설을 읽고 있었다. 빗소리가 따갑게 귓전으로 밀려드는 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생과 사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그 책은 괴괴한 장마철 분위기와 눅눅한 무더위에 맞춤하게 어울려 나비양 특집용으로 그만이었다. 티벳 사자의 선은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인도의 스승이 히말라야의 설산에서 쓴 비밀경전으로 히말라야의 동굴 속에 감춰져 있다가 후대에 발견된 것이다. 원래 제목은 바르도 퇴돌이라고 알려져 있다. 원래 제목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서 듣는 것만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다.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과 저승의 사이, 즉
49일 동안의 중음 기간을 의미한다. 사람이 죽은 뒤에 49제를 지내 좋은 곳으로 가라고 비는 우리의 장례 문화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대체 49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생을 마치고 사후세계로 여행을 떠났을 때 그대 앞에는 많은 빛들이 나타날 것이다. 임종의 순간에는 최초의 투명한 빛이 그대를 맞이하러 나타나리라. 그대는 그 빛을 따라가야만 한다. 그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진리의 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빛들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는데 실패한다면 그대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포의 환영들이 그대를 사로잡으리라. 그대는 사지가 산산이 찢기고 심장이 꺼내져 내동댕이 쳐지며 머리가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대는 죽을 수가 없다. 마침내 그대는 다시금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게 되고 어두운 무의식 상태에서 어느 자궁 속으론가 황급히 뛰어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49일은 지나가고 그대는 다시금 생과사의 수레바퀴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 다시금 생과사의 수레바퀴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 티벳 사자에서 내용이 좀 으스스하구만. 왜 민기가 웬일이지? 여보세요? 나야. 웬일이야? 일요일 아침부터. 어머니 천도제를 올릴까 해. 자꾸만 꿈에 나타나고 마음이 흉흉해서 못 견디겠어. 그 여자 꿈에도 나타나나 봐. 아무래도 어머니 영혼이 저승에 못 가고 내 주변에 떠돌고 있는 것 같거든. 야, 그거는 네 어머니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신경증 같은 거야. 그 정도라면 너한테 전화를 걸지도 않았어. 왜 짜증이냐? 그래서 나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고? 오늘 영가천도 잘하는 법사님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영가천도? 야야,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리고 민기, 너 말이야, 네 말대로 네 어머니의 영혼이 이승을 떠들고 있다면 말이지. 야, 그건 보나 마나, 너 때문이잖아. 네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던 그 유부녀 아직도 정리 못하고 만나고 있지? 엄마, 천도제를 할 게 아니라 그 여자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러지 마라. 나도 어머니 자살한 뒤로 생각이 많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아무튼 혼자 가기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제발 좀 같이 가보자. 결국 일요일 오후에 나는 민기와 함께 성북동에 있는 법사를 찾아갔다. 민기는 법사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나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설가라고 소개했다. 법사는 침묵이 얼굴에 눌어붙은 사람처럼 차갑고 견고한 표정으로 염주를 돌리며 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다. 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민기에게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그래, 무슨 일로 이렇게 힘든 걸음을 하셨는지요? 어머니가 자꾸 꿈에 나타나요. 어머니는 작년 여름에 자살을 하셨는데 다 저 때문이죠. 어머니는 첩이었어요.
첩의 자식이라는 게 싫어서 저는 평생 일부러 어머니를 괴롭혔고 어머니는 외아들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민기는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법사가 영가와의 접촉을 시도하겠다며 눈을 감고 은밀하게 주문을 외웠다. 잠시 그렇게 긴장된 시간이 흐른 뒤 법사가 눈을 뜨고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민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영가가 너무 서럽고 원통해 이승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너무 신경 마십시오. 인연의 실타래가 아주 고약하게 꼬인 것이니 정성을 다해 풀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인연이 이렇게 고약하게 꼬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외할아버지의 인연도 같이 꼬여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요? 민기야, 왜 그렇게 놀래? 혹시나 외할아버지 때문이 아닐까 했거든. 사실 외할아버지도 자살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유부남을 사랑해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지자 그만. 당신은 외할아버지의 환생입니다. 민기가 외할아버지의 환생? 이게 뭔 소리야?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직후 자살한 외할아버지의 환생입니다. 그러니까 법사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딸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그토록 자기 속을 썩이던 딸의 속을 썩여 그녀로 하여금 자살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참으로 기가 막힌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었다. 딸 때문에 자살한 아버지가 딸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그녀를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이야기는 인과응보이기 이전에 냉혹한 자연의 법칙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정성을 다해 풀면 됩니다. 법사님. 영가가 이승을 떠나지 않는 게 자발적인 의지로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49일 동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지 못하면 자발적인 의지나 천도를 받게 될 때까지 몇 천년이라도 머물 수 있습니다. 보아하니 선생의 몸에도 여러 영가가 함께 지니고 있군요. 예? 제 몸에요? 에이, 법사님. 제 주변엔 억울하게 자살한 사람들 없어요. 아주 억울하게 죽은 영가들입니다. 한이 너무 깊어 도저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선생이 그들에게 집중할 때마다 나타나 몸을 사로잡고 슬픔에 잠기게 만듭니다. 그 순간 퍼뜩 뇌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소설가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3명이었고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내 이름은 남이 장군. 나는 내가 쓴 식구 중 남아 이신 미평국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죽었다. 나는 분명 남아 이신 미평국으로 썼는데 유자강은 미평국을 미득국으로 바꿔 모함을 했고 그 때문에 나는 억울하게 참수형을 당했다. 난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내 안에는 창녀와 왕비의 속성이 같이 존재한다. 난 창녀의 속성 때문에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 만약 나에게 창녀가 아닌 왕비의 속성만이 존재했다면
프랑스의 역사는 달라졌으리라. 나는 구한말의 독립운동가 이재명이다. 나는 명동 성당 앞에서 칼을 이용해 민족의 원흉 이완용을 살해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는 살았고 나는 교수형에 처했다. 내가 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연한 기회에 만난 백범 김구 선생이 좀 더 잘한 뒤에 거사를 행해도 된다 하여 총을 뺏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서울에서 칼을 구해 이완용을 살해하려 시도했고 그는 칼에 찔려 상처는 입었으나 죽진 않았다. 그 때문에 내가 교수형에 처해진 것은 억울하지 않으나 칼이 아닌 총으로 살해했다면 이완용은 분명 죽었을 것이고 조국의 운명도 달라졌을 것이다. 야, 법사님이 뭐라고 하시잖아. 예, 법사님. 선생도 누군가에게 집중할 때마다 슬픔에 잠긴 경험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법사님. 한 몸에 여러 영가가 살 수도 있나요? 사람도 사람 나름 영가들에게 좋은 서식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처럼 특정한 인물을 마음에 품고 소설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좋은 서식지인 동시에 영가들로 하여금 뭔가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셈이죠. 나도 이곳에 100여 명 이상의 영가들을 머물게 하며 그들의 전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인물들도 영가 전도를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들도 분명 이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전도가 안 될 리 있겠습니까? 그날 법당을 나와 어떻게 민기와 헤어지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생각나지가 않는다. 나의 뇌리엔 오직 세 사람의 인물, 남이 장군과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이재명 세 사람이 동시에 떠올라 뒤죽박죽이 됐고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법사가 했던 말이 끝없이 맴돌이를 이룰 뿐이었다. 법사의 말대로라면 그들이 결국 나의 몸을 서식지로 삼아 이승을 떠나지 않고 내 정신을 복가대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셈이었다. 태풍이 북상하던 밤, 난 이상한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완전한 인생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고 메일 주소의 아이디는 퍼펙트 라이프로 되어 있었다. 메일 제목이 월든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 선뜻 삭제하지 못하고 기어이 메일을 열어보고 말았다. 당신의 인생은 완전한가요?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인생을 꿈꾸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인생을 살진 못합니다. 완전한 인생이 탄생하는 새로운 세상. 어떤 결핍이나 고통에도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인생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 하단에 사이트로 이동하는 클릭 버튼이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했다. 나는 훌륭하고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현재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님, 관저가 너무 멋져요. 대통령님, 이렇게 정치를 잘하시고 인기 짱이네요. 완전한 세상, 완전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 웃기는 인형의 마을이었다.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에 일부 네티즌들이 정도 이상으로 심각하게 빠져 있다더니 기어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망상의 세계까지 만들어지는구나 싶어 나는 망설임 없이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메인 화면 우측에 완전한 세상의 시공간 구분이 과거, 현재로 나뉘어 있는 게 이상해 그곳을 클릭해보았다. 역사적인 인물을 완전한 인생으로
설정해 줄 수 있다고? 역사적인 인물에게 완전한 인생을 설정하는 것. 이건 내가 세 사람에게 영가천도를 해주고 싶은 이유잖아. 어디 이순신 장군의 완전한 인생이 있네? 이순신 장군과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 어디... 나는 고딥. 이순신 장군님, 안녕하세요. 고딥님, 안녕하시오.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유탄을 맞고 전사한 것 아닌가요? 마지막에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말도 남기셨고. 여기선 다릅니다. 나는 노량해전에서 승전구를 울렸고 수군 통제사로 머물다 나중에 좌의정, 영의정까지 올라갑니다. 예,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에게 다시 한번 존경을 보냅니다. 당연한 것. 나라가 있어야 나도 존재하니까요. 나는 그 공간에서 박정희도 보고 칭기즈칸도 보고 나폴레옹도 보고 체게베라도 보았다. 연개소문, 을지문덕, 대조영, 왕건, 심지어는 김일성도 있었다. 인물이 누구냐가 아니라 완전한 인생으로 수정된 그들의 커버 스토리가 재미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바타의 세계에 대해 고민했다. 아바타이긴 하지만 그들의 억울한 인생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그 공간에 거주시키면 그들도 좋고 나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도무지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도 일종의 천도라고 생각했다. 성북동 법사가 말하는 영가천도나 이것이나 의미상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아무려나 좋은 곳으로 가면 그만 아닌가. 나는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사이트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고 일정한 영역을 분할받았다. 3명의 인물을 위해 내가 만든 커버 스토리의 요지는 간단했다. 나는 미둑국이 아니라 분명 미평국으로 썼다. 미평국이란 나라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신하의 도리를 말하는 것. 나의 참뜻을 임금도 이해했고 나 남이 장군은 지금 두만강변의 병영에서 생활하고 있다. 난 창녀가 아니라 왕비야. 난 지금 화려하진 않지만 기품 있는 방에서 살고 있어. 난 칼이 아닌 총으로 민족의 원흉 이완용을 저격했지. 총알은 완벽하게 이완용의 가슴을 뚫었고 나의 거사는 성공이다. 내 인생도 완전한 인생이 된 거지. 난 지금 환하게 웃으면서 명동 성당 앞에 서 있어. 내가 사이트에 접속하면 3명의 인물이 동시에 활성화됐다. 누군가 3명 중 한 사람에게 대화를 신청하면 내가 그에 응대해 대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지 대화를 거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어쩌다 한 번씩 있다 해도 짜증나는 내용이 일쑤였다. 어느 날 마리 앙투아네트의 경우 나 마담께. 나 마리 앙투아네트. 안녕하세요, 마리 앙투아네트님. 이름이 참 발음하기 어렵네요. 잘못 들으면 욕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왕비는 나라에서 월급을 주나요? 만약 안 준다면 나라 돈을 무조건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써도 되나요? 월급은 없지만 나라 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나라 돈은 국민들 세금이니까요. 그래요? 그럼 왕비도 별 볼 일 없네요. 그냥 나라에서 주는 밥 먹고 옷 입고 심심하게 사는 거라면 감옥살이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같으면 도망치겠다. 나 섬근을. 나 남이 장군. 남이점에 가면 막걸리가 참 맛있어요. 장군님도 그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못 먹어봤습니다. 허거, 그럼 남이섬이 장군님 거 아닌가요?
난 마리아. 내 이름은 이재명. 명동성당 앞에서 그렇게 멋진 일을 하신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도 명동성당 다니걸랑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했어요? 그냥 편하게 살지.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완전한 인생, 완전한 세상에 지쳐가기 시작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완전함이란 말인가? 세 번째 태풍이 북상하던 밤, 나는 비로소 괜찮은 대화 상대를 만날 수 있었다. 밤 9시경에 접속했을 때 바이올렛이라는 아바타가 찾아와 대화를 신청했다. 나 바이올렛, 마리 앙투아네트님에게 대화를 신청합니다. 아바타 얼굴에 이목구비 대신 바이올렛을 합성한 것으로 봐서 자신이 노출되는 걸 꺼리는 사람인데 어디 마리 앙투아네트님도 등장시켜볼까? 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왕비스러운 게 커버 스토리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왕비가 왕비스럽다는 건 정치적 입장에 가깝죠. 그럼 개인적 입장은 어느 쪽인가요? 난 특별한 왕비가 아닙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여성에 가깝죠. 왕비가 평범한 여성을 표방한다는 게 훨씬 더 정치적이지 않나요? 그녀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이 지닌 양면성을 뚜렷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의표를 찔린 것 같아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거의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 같아 다른 한편으론 매우 기분이 좋기도 했다. 바이올렛은 다음 날도 밤 9시경에 찾아왔다. 그리고 이번엔 이재명과의 대화를 정했다. 난 바짝 긴장하여 상체를 곧게 세우고 나도 모르게 전투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재명 의사에게 있어 총은 구원인가요? 중요한 의미죠. 그런 칼을 썼기 때문에 역사 속의 이재명은 무의미한가요? 곤란한 방식으로 해석하시는군요. 나도 그가 누구인지 이제까지 몰랐는걸요. 공부했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억울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을 텐데 어째서 완전함을 꿈꾸죠? 바이올렛이 좋은 대화 상대인 것 같다는 애초의 내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9시경에 찾아와 대화를 걸고 세 사람의 완전한 인생을 위해 내가 작성한 커버 스토리의 핵심을 집요하게 공격해 댔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바이올렛이 세 명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느 날 나는 고딥 아바타로 다가가 그녀에게 먼저 대화를 걸었다. 내 이름은 고딥. 알고 있어요. 난 바이올렛. 오늘은 과거 인물들에게 말 걸지 마세요. 명령인가요? 부탁입니다. 그럼 용건을 말하세요. 뭔가 잔뜩 꼬여있는 분 같은데 왜 완전한 인생을 생성하지 않죠? 이미 완전한데 달리 완전한 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과대망상인가요? 아니요. 변태예요. 그럴듯하군요. 나는 과학자인데 그럼 한번 만날까요? 나도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데 양쪽 다 그런 성향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치고받는 수밖에. 어허, 그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죠. 그럼 오늘 밤 당장 만나요. 약속이 성사되자마자 그녀는 접속을 끊었다. 순간 나는 뭔가에 홀렸다 깨어난 사람처럼 이 돌발적인 상황이 난감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물리거나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린 2시간 후 경기도의 어느 산속에 위치한 산장 카페에 마주 앉았다. 제가 다리 불편한 것 보고 많이 놀라셨죠? 아, 아닙니다. 앉으시죠. 네. 저는 운전 때문에 차를 시킬 건데. 저도 차 하겠습니다. 여기 자스민 2잔이요? 네. 이렇게 늦게까지 문을 여는 카페가 있었나요?
난 대학원생과 교수들에게 전문 서적이나 원서를 읽고 내용을 요약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고디님은? 그냥 실업자입니다. 언젠가 뜻이 이루어지면 사진작가가 되고 싶고요. 아, 맞다. 우리 서로의 이름은 말하지 말죠. 좋습니다. 저기요. 난 그녀가 본론으로 진입하려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상체를 곧게 세우고 앞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린 뒤 그 커다란 눈망울로 빨아들일 듯 나를 주시한 때문이었다. 그 순간 나는 고딥이라는 닉네임의 아바타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어찌 된 셈인지 그녀는 바이올렛이라는 닉네임을 지닌 아바타로 변신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와 대화를 주고받는 내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완전한 인생을 생성해내는 당신의 공식이 뭔지 아나요? 그걸 왜 공식이라고 말하죠?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것들인데요.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되는 역사적 인물들에게 하나같이 덮어씌웠는데 그게 공식이 아니면 달리 뭐가 공식이죠? 내가 찾아낸 건 운명의 대립항이지 공식이 아닙니다. 그 대립항에서 부정적인 항을 삭제하면 완전한 인생을 얻는다는 게 당신이 찾아낸 우스꽝스러운 방식이잖아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당신이 인간의 운명에서 삭제해버린 그 부정적인 항목들은 뭔가요? 인생을 망가뜨리고 운명을 일그러뜨리는 고약한 에너지 같은 거죠. 혹시 그런 에너지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나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당신이 마리 앙투아네트에게서 삭제한 창녀, 남이 장군에게서 삭제한 미륵국, 이재명에게서 삭제한 칼은 부정적인 항목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항목이라는 걸 왜 모르는 거죠? 사람이 목 잘려 죽게 만드는 게 무슨 필수 항목인가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군요. 당신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항목이라는 거, 그게 바로 상처예요, 상처! 상처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라고요. 당신들이 미치고 못 사는 그 아바타, 인형이 무슨 상처를 알겠어요? 사람도 아닌 것들이! 완전한 인생이란 상처가 없는 인생이죠. 상처가 없는 상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병신 같은 자식! 난 육체가 병신이지만 넌 정신이 병신이구나. 봐! 난 이런 몸뚱어리로 지금껏 세상을 살아왔어. 완전한 인생을 꿈꾸기로 했다면 너희들이 나보다 절실하게, 나보다 더 열렬하게 그것을 꿈꿀 수 있었겠니? 완전한 인생, 완전한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아바타로 나를 꾸민다고 해도 그건 영원히 내가 될 수 없어. 상처받지 않은 것들은 영혼이 없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영혼이 없는 것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 같은 것들은 영원히 인간이 될 수 없단 말이야. 피 흘릴 줄 모르고 상처받지 못하는 인형들. 너희 같은 아바타들이 어떻게 인생을 알 수 있겠니? 사람이 얼굴을 감싸고 오열을 터뜨리는 걸 보고 아바타는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다. 사방이 캄캄한 어둠에 뒤덮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바타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욕지기와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며 어둠 속으로 달렸다. 아바타는 어둠 속에서 오래오래 마음을 가다듬었다. 산중을 헤매던 그날 밤 이후 바이올렛은 더 이상 완전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지만 그녀가 나타나지 않는 시간의 여백에서 작은 말의 씨앗 하나가 집요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걸 나는
은연중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처라. 마리 앙투아네트의 창녀, 남이 장군의 미륵국, 이재명의 칼. 상처를 씹고 또 씹으면 쓴물이 나오겠지. 나는 언젠가 쓴물이 단물처럼 느껴질 날이 오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상처라는 말이 아주 달콤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밤 바이올렛이 보내온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상처라. 고림님, 나도 당신처럼 완전한 인생을 꿈꾸고 싶었습니다. 꿈꾸고 싶었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난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인생, 완전한 세상을 꿈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신불수일지라도 내 몸은 소중하고 비틀린 심성일지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도 환상과 꿈이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나의 현실을 맞바꾸거나 혼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견뎌온 시간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것과 맞바꿀 만한 게 이 세상에는 달리 없습니다. 나의 상처가 인생을 살아나가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상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짧은 만남, 긴 이별. 이것도 그대와 나에게 좋은 상처가 되길 빌며. 가을빛이 완연하던 어느 월요일, 나는 완전한 세상에서 탈퇴했다. 뭔가 내가 모르던 세상 하나가 더 열린 것 같은 넉넉한 느낌. 완전한 세상은 아닐지라도 서로 상처를 비비며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이 나의 내면에 생성된 것 같다는 생각은 확연하게 들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기념으로 나는 배낭을 꾸리고 카메라를 챙겨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민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행을 간다고? 어머니 영가천도는 했어? 그게 말이야. 우리 어머니 영가가 지금 성북동 법사의 법당에 머물고 있대잖아. 너도 그때 들었지? 거기 아직 천도되지 못한 영가들이 한 100여 명쯤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같이 계시대. 언젠가 적당한 때가 되면 법사가 알아서 천도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 넌 어때? 어떠냐니? 악몽 같은 건 안 꾸냐고. 몸과 마음은 편해졌어? 나 평생 결혼 안 하고 그냥 죽을래. 결혼해서 애 낳으면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환생할 거 아니냐. 그럼 나도 약 먹고 자살해야 하잖아. 여행을 하는 동안 난 남해안의 어느 사찰에 들러 우연히 주지 스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 스님에게 향이 진한 녹차를 대접받으며 인생에 대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끝에 나는 기어이 영가천도에 대해 물었다. 영가천도요? 왜 웃으세요, 스님? 좋은 곳으로 알고 있다면 나부터 가고 싶어서요. 그럼 스님은
영가천도를 안 믿는다는 말씀인가요? 어느 날 연못에 돌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바닥으로 가라앉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 그 돌이 좋은 곳으로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굿하고 영가천도합니다. 돌이 떠오르겠습니까? 예? 바닥이 보이는 연못에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집니다. 던져진 동전들은 모두 공평하게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던진 동전만 좋은 곳으로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를 쓰고 빕니다. 동전이 움직이겠습니까? 네. 가을볕을 받으며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내 안에서 자라던 많은 것들이 신압으로 익어가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도 남이 장군에 대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 좋았고 시간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나 자신이 좋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자연스러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흘러서 세상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만물이 익어가는 가을날,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인형의 마을을 떠난 뒤에. 인형의 마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제 옆에 박상우 작가 직접 나와 계십니다.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 여쭤보기 전에 이 작품을 쓰게 되신 배경부터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마을 시리즈라고 이제 그 제목이 이제 마을이 들어가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셨고, 근데 이번에는 또 인형의 마을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인형의 마을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 시리즈가, 제가 작가가 된 직후부터, 그러니까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8년이 제가 작가로 등단한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그 20년 동안 제가 그 4군데 마을을 이제 그 작품으로 네. 소화를 했는데, 이번에 그 4번째 작품 인형의 마을을 이제 다루게 됐는데, 그 마을들이 제가 시기시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켜보았던 세상의 흐름들을 이제 집약적으로 세상을 마을 단위의 개념으로 축소시키고 압축을 해서 그곳에 이제 세상과 인간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극화시키는 소설들을 담았는데, 이번에 다룬 그 인형의 마을은 이제 제목이 인형을 내세웠는데, 그게 우리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디지털 세상의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와중에 제가 지켜보기에 아바타 문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대변되는 이제 자아망실 증후군 같은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련의 작품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내놓으신 그 인형의 마을, 그 인형의 마을에 아바타들이 살아요. 또 각자 완전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바이올렛이라는 아바타가 등장을 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바타 마을에 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상처에 대해 지적을 한다. 그럼 우리 삶에서 완전한 인생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상처도 감싸 안아야 완전한 인생이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만 그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들의 마을에서는 그 설정된 아바타들이 그 우리들의 실제 인생에서의 불완전성을 그들은 이제 완전히 커버한 완전한 인생을 아바타들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이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완전한 인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면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고 그렇죠. 신적인 영역을 살아야 될 테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만약에 완전한 인생이 주어진다라면 그 인생이 따분하고 권태스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요. 드라마가 맞아요. 없는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도 없이 많은 굴곡과 시련, 기타 등등의 그 경험들은 우리 인간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우리를 배우고 가르치게 만드는 일종의 교과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처라는 개념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훨씬 폭넓은 어떤 그 경험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저 완전한 인생 뭐 얘기를만 들으면은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좋겠어 이러시면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하면서 흥미로웠던 그 부분이요. 이 소설의 첫 부분,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이거든요. 불가에서 49제를 드리는 이유와 또 영가천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다들 죽음 이후는 어떨까 이런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49제를 드리는 동안에 생가사가 결정이 되고 다시 환생을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49일만 참으면 내가 또 환생을 해. 이런 생각이 좀 죽음이 덜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마지막 부분에 스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연못에 뭐 돌을 던졌는데 바닥에 가라앉은 돌이 떠오르겠습니까? 뭐 동전이 떠오르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건가요? 사람이 죽은 뒤에 49일 동안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그 이야기의 근거는 실제로는 이제 불가적인 견해입니다. 그 윤회의 기본 바탕이 되고 또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제 그것에 관한 오래된 수천 년 된 그 내려오는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그 책에 이제 그 과정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일 동안 죽은 영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음 생을 결정받게 되는지가 이제 상세히 나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사람들은 그 뭐 어딜 가서 동전을 던지거나 뭐 돈을 내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합니다만 대부분 그 기도의 근거가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내 가족을 잘 살게 해주고 해달라고 비는 기복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스님의 비유는 그 많은 큰 연못에 많은 그 돌을 던져서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면 그 돌만 떠오르겠느냐.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자신에 대한 기도 따위는 하지 말고 더 넓은 우주적 관점에서의 삶을 눈을 떠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요. 참. 오늘 소개한 인형의 마을 방문한 소감 아마 독자분들도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싶은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처럼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마지막으로 가지게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 꼭 챙기셔서 그 내면의 건강도 조금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5번째 마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형의 마을 박상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세계, 완전한 인간, 또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흔히
시간은요, 3가지 방법으로 다가온다고 하죠.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현재에 충실한 것이 결국은 완전한 인간으로 향하는 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박상우 작가의 인형의 마을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장효선,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